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메탈 에디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대체할 백신을 찾기 어려워 정부 백신 접종 계획이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SK텔레콤이 중간지 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공식화하고 새 판 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인적 분할 방식으로 올해 안에 회사를 통신과 비통신 부문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온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됩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주행 속도가 제한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혈전 발생이 그 원인이지만 우리 정부는 도입 계획에 아직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네,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생성 부작용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3일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희귀 혈전 증세가 6건 보고됐다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희귀 혈전 증상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정맥 동혈전증 같은 질환이며 모두 18세에서 48세 여성이었습니다. 개발사인 존슨앤드존슨은 성명 발표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럽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얀센 백신 접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 당국은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현재 확보한 백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득과 실을 따져 제한적으로 접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얀센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를 승인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밝힌 얀센 백신 도입 물량은 600만 명 접종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정확한 도입 시기와 물량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검증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뿐인데 얀센 백신 접종 중단으로 미국 등에서 수요가 더 커질 예정이라 얀센은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가 하반기에 국내로 제대로 공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분간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나치게 국내 주식에 몰입하면 자칫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85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 투자보단 해외 투자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국민연금이 최근 원칙을 고쳐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국내 시장에 소위 몰빵을 하면 그거에 따른 위험도가 너무 높다. 자칫 연못 속의 고래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내가 그때 종종 썼어요. 바다로 나가야지.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되고 연못이라고 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생태계도 파괴한다. 왜냐하면 너무 집중도가 커지니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남짓은 큰 문제가 아니라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재정 건전성이 괜찮지 않느냐는 정부의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든 위기의 주범은 부채다. 수백 년 동안의 경제 위기의 경험에서 볼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부채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서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사회 구성원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또 역할이다. 그러나 적정선이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서는 그 국가의 큰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일은 우리가 정말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그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기구, 투자, 신용평가기관 이런 데서도 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도 나름 선방했지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쁜 경제 지표는 쏙 빼고 일부 우호적인 지표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정책 당국의 자화자찬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의 활력, 그 역동성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최근에 위축이 된 거 아니냐.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작은 경제의 규모고 후발 경제이지만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선방했다고 하는 얘기로 너무 자만한다고 그럴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증세론도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10년째 국내 맥주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비 맥주가 올해 왕좌를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를 내세운 하이트 진로의 추격에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건데 마음이 급해서인지 최근 내놓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마저 경쟁사 전략을 따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오비 맥주는 최근 1위 브랜드 카스를 전면 리뉴얼하고 쌀로 만든 맥주 한 매까지 내놓으며 점유율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맥주 시장 2위 하이트 진로를 따라했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먼저 한 맥은 테라와 같은 녹색병으로 내놨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국산 맥주 중 테라만 녹색병이라는 차별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사인 하이트 진로를 의식한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투명병을 도입하며 지난달 새롭게 선보인 올류 카스도 하이트 진로의 브랜드 컨셉과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온 숙성 공법인 콜드브루는 5년 전 하이트 진로가 선보인 올류 하이트의 엑스트라 콜드 공법과 전략이 유사합니다. 여기에 올류 카스에 도입한 변온잉크 온도 센서마저 하이트 진로가 2002년에 도입했던 안반수 온도 표시와 비슷합니다. 업계에선 오비 맥주가 테라를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신제품을 내놓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때 60%에 육박했던 오비 맥주 점유율은 40%대 후반으로 내려온 반면 테라를 등에 업은 하이트 진로는 점유율을 40%대로 끌어올리며 오비 맥주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테라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업소용 시장이 코로나 여파를 안 받았다고 하면은 점유율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었던 거고요. 백신 공급이 되는 4월부터는 많이 좀 완화가 될 걸로 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테라는 출시 2년 만에 누적 판매 16억 5천만 병을 돌파했습니다. 1초에 26병을 판매한 꼴로 역대 브랜드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입니다. 테라 돌풍에 카스 천하가 흔들리면서 10년마다 국내 맥주업계 1위가 바뀐다는 10년 주기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영업이익 1,985억 원을 기록하며 2011년 합병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오비 맥주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넷마블이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신작 제2의 나라를 공개했습니다. 신사옥 이전 후 첫 작품인데다 신작 흔행 여부가 자회사 넷마블 네오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게임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넷마블이 내놓은 신작 게임 제2의 나라입니다. 이웃집 토토로로 유명한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와 일본 게임사가 함께 만든 판타지 게임을 모바일로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만화를 보는 것 같은 3D 그래픽과 거장 히사이 시조가 만든 음악까지 더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제2의 나라는 리니지2 레볼루션을 성공으로 이끈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만들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2의 나라는 오는 6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5개 지역에 먼저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 글로벌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제2의 나라의 흥행 성적은 제작사인 넷마블 네오의 상장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나라의 성공 여부도 사실 네오의 상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출시 후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스케줄대로 상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제2의 나라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한국, 일본 동시 출시했던 7개의 대제라는 게임이 한국과 일본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면은 주가는 지금 13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심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넷마블의 주가는 한 달 새 30%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가 넘는 차량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놓고 정부가 적극 홍보에 나섰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현재 60km에서 50km로 줄어듭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합니다. 과속 운전을 할 경우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에 힘입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중하위권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수준을 2025년까지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2019년부터 2년간 전국 68개 구간에서 이 정책이 시범 운영됐는데 전체 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13% 줄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64%, 치사율은 58% 각각 감소했습니다. 차량 사고뿐 아니라 보행자도 차량 속도가 10km 감소하면 중상 가능성이 약 20%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를 돌아다니는 차량들의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보행자를 운전자들께서 좀 더 잘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부딪혔을 때의 그 중상 가능성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결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책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와 개인 이동수단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방금 전 SK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의 핵심 계열사지만 손자 회사여서 M&A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행법상 손자 회사는 M&A를 할 때 대상 기업 지분 전부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를 SK의 손자 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만들어서 M&A 부담을 줄이자는 게 이번 이 지배구조 개편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을 둘로 나눠서 중간지주사를 만든 뒤 향후에 SK와 이 중간지주사를 통합해서 하이닉스의 지위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형태가 아닐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SK가 공시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네, 저는 지금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SK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SK텔레콤이 유무선 통신회사와 ICT 투자 전문 지주사로 인적 분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내 1위 통신 사업과 신성장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각 영역에 적합한 경영 구조와 투자 기반을 갖춰 각 계열사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존속회사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 통신회사로 구성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5G 유망 산업에서 미래 수익을 창출하고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ICT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SK 하이닉스와 ADT 캡스, 11번가 등을 포함합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회사에 적극 투자하고 자회사들의 IPO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늘 온라인 타운홀 행사를 열고 지금까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잘 키워온 SK텔레콤의 자산을 온전히 평가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분할 후에도 각 회사의 지향점에 따라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인적 분할의 취지가 각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온전히 평가받겠다라는 거라고 SK가 밝히고 있는데 실제 다른 배경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네, SK텔레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설회사와 기존 지주사인 SK주의 합병설에 대해서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은 다릅니다. 추후 신설 지주사와 SK주를 합병시켜 SK하이닉스를 SK의 손자 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근본 취지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SK주의 손자 회사인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 회사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인수 대상 기업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합니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공정거래법 역시 빠른 중간 지주사 전환 필요의 이유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주사는 보유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내에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지 못하면 시가총액 100조 원에 달하는 SK하이닉스의 지분 10%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에도 합병 계획에 선을 그은 것은 신설 지주사와 SK주가 합병할 경우 SK텔레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이사회와 주총을 걸쳐 연내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번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을 이동통신부문 사업회사와 비통신 투자회사로 나눠 자회사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로 나눠지는 만큼 SK텔레콤 주주들은 통신업황 개선 수혜가 예상되는 통신회사와 SK하이닉스 등 성장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ADT 캡스, 11번가로 이어지는 자회사들의 IPO 추진은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들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단연 현대모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룹을 지배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0.32%에 불과해 추가 지분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까지 처분해야 하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과 연내 추진 중인 현대엔지니어링 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이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약 1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정 회장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는데 그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법안들과 더불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이슈까지 불거지며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약 13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계열사 지분 매각설이 거론되는데 매각 이슈에서 비껴난 대신 오히려 배당 확대에 나선 삼성물산이 수혜주로 꼽힙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으면서도 지배구조 하단에 위치해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계열사의 주가 부양이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한 계열사를 보유하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20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암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미국 암학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미국 암학회 AACR에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분기 침체됐던 업계가 이번 학회를 기점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문영민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0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 중인 미국 암학회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후보 물질을 뽐냈습니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의 발표 3건에 이어 자사의 항암혁신 신약 전임상 발표 5건을 추가로 하며 신약 강자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사의 지난 2015년 기술 수출한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의 경우 비소세포 폐암 대상 임상 2상에서 16mg보다 8mg 투여 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또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스위스 제약사 로슈그룹 제넨텍의 기술 수출한 표적 항암제 벨바라페닙이 전임상에서 암의 뇌 전이에도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뇌에 전이된 그런 경우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확인을 전임상적으로 했고, 내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전임상 근거를 제고 확보를 했고, 현재 승인받은 약물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점점 확인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미약품은 전임상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후보 물질을 투여했을 때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 효과도 확인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암세포 성장과 증식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보였는데 특히 유방암 대상 전임상에서 암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신약 개발 강자인 유한양행은 세브란스 병원 연구진이 나서 국내 폐암 신약인 렉나자와 얀센의 아미반타맙 병용 임상 1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메드팩토의 자사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벡토서팁은 오니바이드와의 췌장암 대상 병용 전임상에서 84%의 생존율을 나타내며 미투약군과 비교해 월등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오스코텍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참가해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발표를 통한 그러한 검증, 그리고 또 서로 파트너십을 위한 장,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가름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끄는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바로 이러한 미국 암학회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미국 암학회가 올해 초 잠시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업계 성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는 6월 개최될 미국 종양학회와 바이오 USA도 출격을 예고하고 있어 다소 침체됐던 기술 수출을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영민입니다. 미국 암학회에 참석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소식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 미국 암학회라는 게 중요한 행사입니까?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암학회는 전 세계 127개국 약 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암학회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인체 임상 시험 전에 이제 전임상 연구 위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신약 개발이 당장 가시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후보 물질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좀 판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학회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인 아스코라고 불리는 학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와 함께 이제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무대의 이제 등용문 같은 그런 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학회에서 이 신규 항암 후보 물질 개발 성과를 좀 공개를 하고 이를 좀 글로벌 회사들한테 좀 검증받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열려서 과거처럼 좀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좀 연구 성과를 세계 무대에서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올해는 4월 10일부터 15일 그리고 다음 달 17일부터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전통 제약사들이 많이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난 한 해 동안 진단 키트나 코로나19 치료제, 뭐 백신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나 시젠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학회를 기점으로 좀 전통 제약사들이 힘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미약품이 5개 신약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올해 참여한 국내 기업 중에는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그룹의 제넨텍이 기술 수출한 벨바라페닙이라는 이 경구용 표적 항암제 전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임상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전임상은 일단 사람에게 이제 투여하기 전에 동물에게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를 해서 뭐 효과나 아니면 독성 같은 걸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아는 임상 1, 2, 3상 이전 단계군요. 그렇죠. 그 이전 단계입니다. 이거를 통과를 해야만 임상 1, 2, 3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요. 네. 이번에 한미약품이 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라는 것에서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흑색종과 대장암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후보 물질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 물질은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 그리고 2019년에는 국내 식약처로부터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신약 연구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뭐 눈길을 끄는 것이 또 있습니까? 네, 중해제약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중해제약은 현재 이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의 이제 내성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억제를 해야만 내성을 막고 제대로 된 면역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형성을 억제하는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 물질이 유방암과 위암 또 대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저금증으로 하는데 이 분야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회를 통해서 중해제약이 굉장히 표준 요법 대비 높은 그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해제약은 바이오 벤처인 보로노이와 글로벌 항암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도 지난해 말에 체결을 하면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중해제약이 좀 눈길을 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ABL 바이오와 메드팩토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중항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중항체는 이 하나의 항체, 그러니까 면역 물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원, 병원균에 결합을 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일 항체보다는 효능이 뛰어나고 또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ABL 바이오는 이 플랫폼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기술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수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어서 여러 번의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번 학회에서 이 그랩바디 T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ABL 바이오 얘기를 들어봤고 바이오 기업 중에 또 메드팩토도 눈길을 끌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네, 메드팩토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 벡토서팁이라는 약물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도 이 벡토서팁과 비롯해서 관련한 연구 성과를 4건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약물에 대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암세포가 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는 그런 약인데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바이오 마커를 이용해서 이 면역 반응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이 피해 다니는 걸 못하게 막아주는 제어하는 그런 약물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이 메드팩토가 췌장암에 대한 병용용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잠깐 표를 보실까요? 네, 생존율이 미투약군에선 23%였고 기존 다른 약물의 요법은 53%인데 벡토서팁을 투여를 했을 때는 84% 아주 높은 생존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학회가 좀 글로벌 등용문이 될 수 있다라고 앞서 홍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기술 수출 성공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사실 뭐 기술 수출의 뭐 시기나 뭐 규모를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건 좀 쉽지 않은데요. 그 지난 1월에 열렸던 JP 모건 컨퍼런스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그 컨퍼런스에 이어서 이번 암학회 그리고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아스코라는 임상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학회들이 쭉 이제 이어지면서 여기에 좀 참가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 성과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지나다 보면 이제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어떤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있을 거고 앞서서 그 한미약품 부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신들이 데이터만 좀 축적이 된다면 확실하게 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보였고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바이오 기업의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는 한 2건의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유망하네요. 미국 아마케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홍 기자 간단히 한 가지 소식을 더 들고 왔죠. 좀 뜬금맞긴 한데 이 화장품 업계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지난해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인다고요? 네, 지난해 워낙 이 두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일단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아시아, 특히 중국 매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매출이 4조 4,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LG생활건강은 좀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비슷하게 잘 맞췄는데 이거는 화장품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샴푸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 아니면 위생용품 같은 부분에서 좀 실적이 개선되면서 체면 치레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도 여전히 아직 해외여행은 좀 자유롭지 못하고 또 백신 접종이 좀 예상보단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1분기 이 두 회사의 실적 전망치는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에만 매출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00억 원, LG생활건강은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3,5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훨씬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이틀간 멈췄던 아산 공장에 반도체 부품이 재공급됨에 따라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 공장은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 부품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제와 어제 이틀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1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과 아이오닉5 PE 모듈 수급 차질로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온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요즘 맛집 정보 서비스 앱이나 모바일 식권 플랫폼 같이 이런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한 푸드테크 업체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모델 기반 코스닥 특례 상장에 도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이 푸드테크 식신의 CEO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죠. 점심 메뉴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는 오늘 빅데이터로 주변 맛집을 찾아주고 종이 식권 대신 모바일 식권을 만들어 직장인들의 점심 고민을 덜어주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식신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는데요. 네, 식신은 어떤 회사이며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네, 식신은 그 기업 직장인 모바일 전자식권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또 맛집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식신은 원래 위치 기반 SNS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사용자들이 남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맛집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바일 전자식권, 식신 이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연간 거래액 성장세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업 고객사는 약 400여 개 정도 되고 있고요. 직장인 10만 명이 매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당은 약 8천여 개 정도가 가맹식당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액은 500억 정도였고요.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신은 그 푸드테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식신이 국민 맛집 앱으로 등극하게 된 비결이 있다면요. 처음에 이제 위치 기반 SNS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체크인한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60여만 개의 그런 장소에서 약 1억 5천만 건의 체크인을 했는데요.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맛집에 이제 가장 많은 체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남긴 그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식신이라고 하는 맛집 정보 추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뢰도가 높고 사용자가 직접 남긴 리뷰를 평가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식당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맛집 정보를 등록하고 이제 평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실제 매출 증대 효과도 있을 텐데 실제 성과가 어땠나요? 잘 몰랐던 그런 맛집들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면서 매출이 아마 10% 이상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저희 전자식권을 쓰는 이식권 가맹점들은 그 평소보다 직장인들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최소 5%에서 10% 정도 매출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으로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네, 이런 상장 방식이 시청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상장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2017년에 이 사업 모델 특례 상장 제도가 생겼고요. IT 서비스 기업에 잘 맞는 그런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중에 1호로 상장하면은 홍보 효과도 클 것 같고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푸드테크 협회 회장직도 맡고 계신데요.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푸드테크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푸드테크 분야의 성장성과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관련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대체식품이라든가 노분 요리사 같은 그런 새로운 영역들에서 푸드테크 서비스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푸드테크 시장은 한 200조 정도까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푸드테크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그런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같은 거 조성을 통해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입성 후 공모 자금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며 네, 향후 매출 목표도 궁금합니다. 일단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청구를 6월이나 7월 정도에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상장 성공 후 공모자금이 들어온다면 이식권 고객사와 가맹점을 늘리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식권의 거래액을 1조까지 늘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거래액은 500억 정도 했지만 매출은 실제 한 3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래액 1천억에 매출은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잘 영업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시장 이야기 박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정말 4차 안녕하세요. 대유행 초입일까요? 벌써 확진자가 오늘은 700명을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들어 한 500, 600명대로 늘어나다 싶더니 오늘은 73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700명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오늘 좀 매수세가 쏠린 업종을 보면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정되면 등교 방침도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경우 초등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할 수 있고 전교생 중 최대 3분의 2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지금보다 등교 인원이 더욱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도 보시다시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나오고 있고 근접한 종목
종목들도 많은 하루였습니다. 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건데 저희 주변만 봐도 아이들이 뭐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강이라고 하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온라인 교육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비대면 교육주들의 힘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종목들 기억하시나요? 네, 뭐 메가, MD, 메가스터디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네, 사실 이 종목들은 다 한 식구입니다. 일단 메가스터디가 2004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그룹 핵심 사업인 초중고 교육 부문과 성인 교육 사업을 인적 분할해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기존 법인인 메가스터디는 현재 지주사 겸 투자업을 전담하고 있고 김영 편입학원으로 잘 알려진 IB 김영은 메가스터디 교육의 계열사고 메가 MD는 약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메가스터디의 자회사입니다. 들어보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실적 전망 나온 게 있나요? 네, 업계에선 올해 전사업부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현장 수업보다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는 이 학원에 가기 어려워지니까 초, 중등학생들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속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래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부터 온라인 강의를 듣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X세대, Y세대를 넘어 요새 젊은이들은 V세대라고 하더라고요. 향후 교육시장의 주체가 될 V세대는 이런 언택트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에 익숙해졌고 익숙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초중등 부문의 매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시대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적인 것 같은데 고등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고등 사업 부문의 온라인 매출의 가장 큰 변수는 전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해 2, 3월까지의 결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재수를 결정을 하거나 예비 입시생들이 연말부터 마음을 다잡고 결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놀이공원을 가면 자유이용권 같은 걸 끊잖아요.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 상품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이 수강권을 끊어놓으면 원하는 강의를 골라 듣는 방식인 겁니다. 보통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금액대가 70만 원, 80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고가입니다. 올해는 정시 비중이 40%로 상승을 하기도 하고 유명 강사들의 라인업 강화 등으로 메가패스 결제액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인강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은데 원래 주력이던 고등 부문도 잘 되고 있고 이제는 초중등 부문까지 좀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대학 입시가 끝이 아니잖아요. 취업 문턱을 넘는 것 또한 대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부분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성인들도 요즘 보면 편입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특히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연결 자회사 IB 김영은 진로 진학부터 대학 편입 또 취업 시장까지 사업 로드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대학 편입 시장 내 IB 김영의 점유율은 70%에 달한다며 이 편입 시장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IT 교육이나 간호, 기술직 공무원 등 직업교육 시장이 커나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며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코로나가 더 확산할수록 기대감을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업계에서는 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메가스터디 교육의 매출액이 28%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80%, 240%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대폭 성장한 데 이어 향후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200%의 부근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 테슬라가 또 크게 올랐어요. 맞습니다. 9% 가까이 상승을 했죠. 최근 시장에선 제2의 테슬라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제2의 테슬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리비안인데요. 아마존이 스타트업인 리비안에게 약 7억 달러를 투자하고 10만 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7억 달러가 잘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로 환산을 하면 거의 8천억 원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미국 시장인 점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떤 기업이길래 아마존이 이만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네, 사실 아마존뿐만 아니라 포드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리비안은 2009년 MIT를 나온 엔지니어 출신 스케린지가 세운 회사인데요.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달리 세단 형태 대신에 픽업 트럭과 SUV 등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주인공입니다. 리비아는 이렇게 자체 개발한 픽업 트럭 R1T와 SUV R1S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라 굉장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저런 트럭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네. 저런 트럭이 잘 팔리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또 생활상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픽업 트럭은 해마다 300만 대씩 팔리는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또 더 중요한 건 리비안이 이 차들에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한 건데요. 스케린지 레비안 CEO는 삼성 SDI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삼성 SDI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또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 주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가 삼성 SDI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2024년부터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신차에 탑재하기로 한 건데요. 네. 현대차가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를 탑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일단 지난해 전해졌던 보도인 것 같은데 삼성과 현대 배터리 회동 이후에 일어나는 행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양사의 협력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증권가에서도 평가 좋게 나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삼성 SDI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선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셀을 도입할 계획인 만큼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또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평가도 좋게 나오고 있고 업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협력 상황도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실적 괜찮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업계에서는 고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의 평균은 91만 원 수준입니다. 오늘 주가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삼성 SDI 종가가 70만 원 부근이라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전날부터 이어진 소비재 섹터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6% 오른 3,416포인트에 거래됐고 선전 종합지수는 1.55%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늘 나스닥 지수 강세에 힘입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일 대비 2.24% 상승했습니다. 오늘 기술주와 소비재 섹터가 1% 넘게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상해 종합지수에서는 필수 소비재 부문이 1%, 경기 소비재가 2% 넘게 뛰었고 선전 종합지수에서도 필수 소비재 섹터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미중 갈등 우려는 증시 상승세를 일부 제한했는데요. 앞서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대만의 TSMC도 블랙리스트 기업 중 하나인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 파이티움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갈등이 더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중국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공범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관영 한국시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용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다른 나라가 비슷한 결정을 했다면 미국은 분명히 비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염수 처리를 위한 방법을 찾는 대신에 미국의 지지를 얻는 것에 주력했고 결국 해양 방류라는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4월 금통위가 열리는 가운데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미국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날 나스닥에 직상장하는데 종목 코드는 COIN, 코인이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개 박쥐나 먹어라. 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SNS에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 팬들로부터 이런 인종차별 피해를 당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도 증오 범죄 때문에 미국 방문에 걱정을 토로했는데요. 심지어 아이돌 BTS 역시 칠레의 한 방송사에서 차별적인 조롱을 당해서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인종차별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칫 국제관계에 단절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최근에 아시아계 혐오 현상은 단지 코로나19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경제 성장률이 아시아 신흥국들에 따라잡히면서 그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특히 이 폐쇄성을 강조했던 트럼프 정부가 무너지고 이 세계 속 미국을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인계 저소득층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로 미국이 지난 20년간 16조 달러 규모의 경제 손실을 겪었다고 시티그룹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인권의 회복이면서도 동시에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도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acting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made